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3분기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이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고용률까지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먹구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 일자리 수를 늘릴 예정이지만 고용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실업자 수는 106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2천 명이 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에 133만 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분기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실업률 상승에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하락이란 악재도 겹쳤습니다. 3분기 고용률은 61% 정도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분기의 하락폭인 0.5%포인트와 비슷합니다. 겨울에 고용률이 움츠러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지표의 추가적인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에 한해 1개월에서 5개월짜리 체험형 인턴 5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과 워낙 채용 기간이 짧아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일자리 수 늘리는데 급한 형태의 정책, 사실 인턴이라는 건 일자리를 해당되지는 않죠. 청년들한테 공공기관 인턴을 확대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고, 정부는 단기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이번 달 안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업종과 지역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장단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차등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차등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은 같은 편의점이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매출 규모가 다르고 생활 물가도 차이가 있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지역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영세사업체의 구인난이 심화되는 등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지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숙박업과 요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 업종의 구분 기준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선 정부가 차등 적용안의 현실성과 장단점을 보다 세심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임금 삭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 연간 100조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여 명의 임금이 연간 10조 원 이상 줄어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17일 주휴수당 폐지 저지 등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곳을 전방위로 찾으며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채용 기간이 1에서 5개월인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000명 안팎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제 등으로 추가 요인을 부여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해마다 10% 넘게 늘어나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준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호태 할아버지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 절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곳입니다. 소주 한 잔을 먹어도 방에 들어앉아서 먹고 그러거든. 병원도 가져가면 잘 안 가요. 부담이 되니까. 원래대로면 5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5만 원뿐입니다. 기초연금 25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그 금액만큼 깎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지만 그래봐야 달라질 게 없단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일을 하다 손목을 다친 최모 할아버지 사정도 비슷합니다. 꼭 여덟이 모자라요. 20만 원 정도. 모자라니까 푼돈 조금 차 쓰게 되죠. 좀 낮은 대로 해가지고 또 현찰 또 야금야금 다 쓰고. 답답한 마음에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일주일도 안 돼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생계급여가 수입의 전부인 셈입니다. 올해 전체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12% 늘었는데도 생계급여는 1%, 1인 가구 기준 6천 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내년에도 2%만 오를 예정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돕자고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노인들이 온전한 연금을 받아 소득 격차만 벌리는 결과가 된 겁니다. 이게 25만 원, 30만 원까지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난한 노인과 일반 노인 간의 역진적 격차, 형평성 문제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소득이 전 국민 중 중간인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노인의 비율은 46%. 기초연금 도입 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노인 절반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은행 예금 중 가계 예금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보유기간 3년 이하 부동산을 거래하는 단타성 매매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은행에 맡겨진 가계예금은 614조 9,300억 원으로 총 예금 중 45%를 조금 넘기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예금 비중은 1990년대 말 60%까지 치솟았다가 2000년대 들면서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50%대로 잠시 올라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1% 내외를 유지하면서 예금 유인이 떨어진 데다 부동산, 펀드 등 재테크 수단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계가 증권, 투자펀드로 투입한 자금은 올해 2분기에 11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3조 6천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2년 72만 4,400여 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 2,800여 건으로 늘었고 특히 보유기간 3년 이하 매물 거래는 같은 기간 16만 2,600여 건에서 24만 1,000여 건으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매매 차익 규모 역시 2012년 31조 626억 원에서 2016년 55조 8,44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세제 혜택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세금을 줄여주는 사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의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든.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적금액을 납입하는데 부담이 크거나 혜택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 적금을 깨는 가게도 늘어난 것이 가계예금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 요구가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18일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융 불균형 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 불균형이란 금융과 실물 경제 간 왜곡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불황인데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 등을 말합니다. 금리 결정에는 거시경제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금리가 오래 갔을 때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쌓일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은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미 금리차,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은 금리 인상 공감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말대로 움직였다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금통위 직후인 20일 한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부담입니다. 한은이 이달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치를 동시에 낮추기로 했다는 점도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 카드인데 최근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이제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은 상황. 금리 방정식이 그 어느 때보다 난해한 가운데 한은이 바로 인상에 나설지 한 달 더 기다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전통시장은 비닐봉투가 많이 쓰이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서울시가 상인들과 손을 잡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세탁 비닐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국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연간 221억 개. 서울시가 공짜 비닐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158개 전통시장과 비닐 대신 장바구니 드는 전통시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비닐봉투 없이 거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들을 모아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세탁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세탁 비닐 절감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탁 비닐은 연간 7,500만 장, 하루 평균 25만 장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세탁 커버를 제작해 일선 세탁소에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세탁업 중앙에는 일회용 비닐을 쓰지 않는 세탁소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비닐과의 전쟁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일회용 물품을 완전히 추방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용된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선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여행사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의 규모는 커지는데 정작 여행사들이 폐업하는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36년골째 여행사인 탑항공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대표적인 항공권 판매 업체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며 여행업계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탑항공이 폐업을 신고한 건 지난 1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탑항공은 1982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항공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유명했는데요. 이 탑항공이 전성기를 맞은 건 1989년부터였습니다. 당시 해외 여행 자유화 바람이 시작되며 이 항공권 수요가 늘자 공동구매 등을 통한 항공권 가격 파괴를 내세워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덕분에 2000년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1, 2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해 한때는 전국에 15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수익이 급감하며 여행업계 순위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결국 문을 닫고야 말았죠.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렇게 업계 최고를 달리던 여행사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 시작은 바로 커미션 수입이 사라지면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마다 평균 10%의 커미션을 제공했는데 2009년부터 항공사가 이 커미션 제도를 없애며 1차 타격이 온 건데요. 많은 업계 중 탑항공이 타격이 가장 컸던 건 다른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 판매를 기반으로 한 이 패키지 여행이 주력 상품이었던 반면 탑항공의 경우 항공권 판매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여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네, 공동구매로 박리담회를 하는 대신 이 커미션으로 사업 수익을 올렸는데 갑자기 커미션 제도가 사라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2000년 후반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항공권 판매가 활성화되며 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하며 보다 저렴한 값의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탑항공은 결국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익스티비아나 부킹닷컴처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여행사, 이른바 OTA 기업들이 빠르게 국내 여행 시장을 장악하자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며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국내 여행 산업과 역사와 함께 걸어온 이 여행사인데 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문을 닫았다니 또 게다가 이렇게 문을 닫은 여행사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이 올해에만 탑항공을 포함해서 6개의 여행 사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더욱이 폐업한 여행사는 이온누리, 더 좋은 여행과 같은 중견업체가 대다수였는데요. 올해만이 아닙니다. 2017년엔 5개의 여행업체가 2016년엔 6개의 여행업체가 문을 닫으며 이른바 여행업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 사업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고 또 해외 여행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행사들이 폐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물론 수치로 보면 여행업계는 호황입니다. 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3천만 명, 또 여행, 예약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액이 12조 원에 달하니까 이 수치로만 보면 오히려 여행사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규모가 더 커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행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과거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며 여행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최근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여행의 수요가 더 늘며 여행사를 찾는 고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여행업계들 역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잖아요. 에어톨과 같이 항공권, 호텔만을 판매하는 상품들도 속속 내놓고 있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 OTA 기업이 국내 여행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의 항공권 구매 경로를 살펴보니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OTA 기업의 이용 비율은 3.1%포인트 늘어난 반면 국내 종합여행사는 4.5%포인트가 줄어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OTA 기업이 유독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내수 시장에만 집중했던 국내 여행업체와 달리 이 해외 OTA 기업들은 국내외 항공, 숙박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사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여행사는 할 수 없는 취소 불가 조건으로 할인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여행업이 계속 위기를 겪는다면 여행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며 국내 여행업계의 위기는 물론 이들을 믿고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업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행사 자체 내의 노력은 물론 OTA 기업의 공격적인 진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에만 의존했던 기업에게 온라인이란 경제 상대가 생겼고 국내 고객들만 상대하던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에게 시장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경쟁력입니다. 새로운 경쟁 상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모델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외 여행객 3천만 시대에도 국내 여행 산업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